적게 드시고 매일같이 걷고 약도 빠뜨리지 않으셨는데도 말입니다. 검사표를 받아 들고 나면 늘 비슷한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혈당은 여전히 높고 당화혈색소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시죠? 내가 뭘 더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혹은 이 나이에 더 애써야 하나? 저는 이 질문 속에 담긴 좌절과 피로를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없이 마주해왔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 먹어서도, 덜 움직여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이미 오랜 시간 쌓여온 부담, 다시 말해 산화 스트레스에 지쳐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5이 되었고 50년 가까이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 이승호입니다. 대학병원과 지역진료 현장을 오가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 과정에서 교과서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의 몸과 삶으로부터 배워왔습니다. 저는 환자만 바라보는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가장이었으며 저 자신 역시 나이 들어가는 몸을 안고 살아가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잘크로지 찢듯 아버지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를 오래 앓으셨습니다. 약은 늘어갔고 수치는 관리되는 듯 했지만 표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의사니까 적어도 같은 길을 걷지는 않겠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역시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았고 식사와 운동에 신경을 썼음에도 전당뇨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당혹감이 아니라 무력감에 가까웠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도 비슷했습니다. 밥을 줄이고 매일 동매를 도셨고 약도 성실히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방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완치를 약속하지도 약을 대신하겠다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주 지나쳐온 한 가지 생물학적 요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비타민C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의 반응을 존중하면서 회복력을 조금씩 돕는 관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몸을 혹사한 것도 아니었고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 생겼고 이어 고지혈증, 그리고 담뇨 진단까지 차례로 받게 되셨습니다. 병명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약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챙겨야 할 알약들이 식탁 위에 놓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외출을 앞두고도 약봉투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검사 수치만 놓고 보면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은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엔 동매를 한 바퀴 도는 일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계단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셨고 멀리 나가는 약속은 하나둘 미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치는 관리되고 있었지만 삶의 반경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의사로서보다 아들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관리하면 괜찮아지겠지. 약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있으니까.
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점점 조용해지기만 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웃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는 수치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사였고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았으며 식사와 운동에 나름대로 절제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하던 말을 저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검진 결과에서 전당뇨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머리가 잠시 멍해졌습니다. 숫자는 경계선에 불과했지만 그 숫자가 주는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던 의학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느낌이구나. 물론 당장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니었고 조절의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허탈함이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더 줄여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살았다는 느낌보다 옳다고 믿었던 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 아팠습니다. 요실에서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침묵,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눈빛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생기는 그 무력감이었습니다. 개인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옳은 일을 했는데도 실패한 것 같은 그 감정이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약을 거르지 않았고 먹는 것도 조심했는데 여전히 결과 앞에서 고개를 떨군 경험 말입니다.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조금 더 노력하세요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혹시 놓치고 있는 방향은 없는 걸까? 그래서 저는 왜? 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히 식사량이나 운동 횟수를 넘어 몸이 오랜 시간 견뎌온 부담 그 자체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차분히 이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 가지 말을 너무 쉽게 믿어왔습니다. 혈당이 문제라면 당이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을 줄이고 밥을 덜 먹고 과일조차 조심스럽게 대하며 살아옵니다. 물론 과도한 당 섭취가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당이 적일까요? 아니면 당을 다루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이미 지쳐 있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거의 안 먹어요. 밥도 반 공기만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며 혈당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저는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줄이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말입니다. 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사용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뇌는 특히 당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당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당을 조절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입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처음에는 시원합니다. 그런데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실외기 열도 식혀주지 않은 채 계속 최대 출력으로만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냉방은 약해지고 소음이 커지며 결국 고장이 나게 됩니다.
혈당 조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이 계속 많이 들어오거나 혹은 몸이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오래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조절 시스템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당이 과도하게 남아돌면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말 그대로 몸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아주 소량일 때는 우리 몸의 방어 과정에 쓰이기도 하지만 과도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 하나하나에 부담을 주고 혈관 안쪽을 손상시키며 혈당을 조절해야 할 췌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로 시작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반복되면 몸은 점점 조절 능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먹는 양을 줄였는데도 더 피곤해지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며 혈당 수치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이는 의지가 약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조절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더 강한 절제만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고장나기 직전인데 전기를 더 아끼라고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내가 덜 참아서 그런가? 아직도 관리가 부족한가? 하지만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선 몸에게는 쉬게 해주고 회복할 여지가 필요합니다. 혈당 문제를 단순히 당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이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은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당을 오랜 시간 묵묵히 처리해온 우리 몸의 시스템이 얼마나 지쳐있는지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작정 줄이는 데에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지친 시스템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로 다음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HbA1c 수치를 설명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아, 제가 요즘 관리를 못했군요. 숫자 하나를 보고 지난 몇 주간의 식사나 간식 혹은 운동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마치 HbA1c가 자신의 의지를 채점한 점수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오해부터 조심스럽게 바로잡고 싶습니다. HbA1c는 단기간의 식단 결과가 아닙니다. 며칠 잘 먹고 며칠 덜 먹어서 바로 바뀌는 숫자도 아닙니다. 그 수치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몸이 겪어온 스트레스와 부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HbA1c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의 혈당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혈액 속에 머물렀던 당의 흔적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혈당을 감당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이번에도 내려가지 않았네. 아직도 부족한가 봐.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곁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더 쉽게 오르지, 더 쉽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령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른 조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 띄지 않게 만성적인 미세염증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별히 아프다고 느끼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염증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에 회복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정리해내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펠로니 발암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 무리를 해도 며칠 쉬면 회복되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는 피로가 오래 남고 작은 무리가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몸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조절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HbA1c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를 말해주는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묵묵히 감당해온 결과가 숫자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HbA1c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몸이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면 질문도 달라집니다.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한가? 가 아니라 이 몸이 계속 버틸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단순히 더 줄이고 더 참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지쳐있는 몸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타민C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을 더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을 처리해온 이 몸의 환경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서는 그 역할을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컨텐트 C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기 걸릴 때 먹는 거 아닌가요? 혹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정도로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훨씬 조용하고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무대 뒤에서 전체 흐름을 지탱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비타민C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항산화입니다. 몸속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정리하고 세포가 불필요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특정 장기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혈관 안쪽을 보호하고 세포 하나하나의 부담을 덜어주며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런 보호작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 자체가 가진 항산화 능력이 비교적 충분합니다. 밤을 새워도 회복이 되고 무리를 해도 며칠 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몸이 스스로 활성산소를 처리해내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에 비해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환경, 음식, 수면의 질, 심리적인 긴장까지 모두가 몸의 작은 부담으로 쌓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입니다. 혈당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를 혈당을 내리면 약처럼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비타민C는 혈당 수치를 직접 떨어뜨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대신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몸의 환경을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지쳐있는 조절 시스템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비타민C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걸 먹으면 숫자가 바로 내려갈까? 라는 기대보다는 이 몸이 덜 흔들리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가까워집니다. 혈관이 조금 덜 자극받고 세포가 조금 덜 피로해지며 면역과 회복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비타민C를 늘 조연이라고 부릅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연이 아니라 주연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정리해주는 존재입니다. 혈당을 직접 끌어내리지는 않지만 혈당을 다루는 몸의 시스템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돕는 역할 말입니다. 이 조연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몸 전체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왜 많은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비타민C가 비교적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비타민이 자주 언급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콕의 항산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C 말고도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비타민 E도 있고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처럼 이름도 낯설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물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가장 강력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현실적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비타민C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는 안전성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몸 안에 오래 쌓여 독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시 쌓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는데 이 점에서 비타민C는 비교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둘째는 비용과 접근성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다른 물질들 중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복용해야 의미가 있는데 비용 때문에 중단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온 만큼 경험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꾸준히 갈 수 있는가 라는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셋째는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C는 흡수와 활용 면에서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용량 조절을 통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기에도 수월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서 비타민C는 항산화 물질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왜 고용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서도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C 권장량은 결핍을 막기 위한 최소 기준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괴혈병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양이지 이미 지쳐있는 몸의 회복을 목표로 한 기준은 아닙니다. 몸이 오랜 시간 스트레스와 산화 부담을 받아온 상태라면 그 최소 기준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몸의 상태와 반응입니다. 회복 단계에 있는 몸은 결핍을 막는 단계와는 다른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언제나 점진적이고 관찰을 동반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량이라는 표현보다 적절한 조절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만능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로 혈당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저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식사와 운동, 약물 치료라는 큰 틀 안에서 몸의 환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레니치 글에서 결국 핵심은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섭취 방법과 속도, 몸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C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언제나 방법보다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화에 민감해지고 작은 무리도 예상보다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소량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어서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여러 번 나누어주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공복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좋다니까 참고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억지로 이어가는 습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소량의 음식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려 하나가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HbA1c 수치를 보고 조급해집니다. 빨리 내려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용량을 급격히 밀리거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속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장과 신장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급격한 접근은 오히려 불편함을 키우고 중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왜 급하면 안 될까요? 첫째는 위장 자극 때문입니다. 위가 불편해지면 식사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전체 생활 리듬이 흔들립니다. 둘째는 탈수의 위험입니다. 비타민C를 포함한 대사 과정에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보면 물 섭취는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몸은 더 피로해지고 나랑은 맞지 않나 보다 라는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맞지 않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건강관리는 며칠, 몇 주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특히 혈당과 같은 문제는 몸의 오랜 습관과 환경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변화 역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시작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러면 중간에 멈추게 되고 다시 시도할 용기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보다 몇 달 뒤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무리하지 않으면 무리하지 않는 만큼 반응합니다. 작은 양을 나누어 위를 보호하며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런 공통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나누어 섭취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각자의 생활과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비타민C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눠서 섭취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답이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생활의 리듬도 예민한 지점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접근법을 소개하되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비교적 적은 횟수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하루에 몇 번 정해진 식사 시간을 맞춰 함께 섭취하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가능성이 적고 생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자극도 덜하고 부담 없이 이어가기 쉽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일상에 무리 없이 얻는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조금 더 많은 횟수로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위가 예민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양을 잘게 나누어 여러 번 섭취하면 위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몸이 보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보충해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이 내 몸과 잘 맞는지입니다. 어떤 분은 적은 횟수 방식으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이어가고
또 어떤 분은 조금만 양이 많아도 속이 불편해져서 여러 번 나누는 방식이 훨씬 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반응이 곧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방법이 내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남에게 잘 맞는 방식이 나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맞을까를 머리로 판단하기보다 이 방식이 내 몸을 힘들게 하지 않는가를 몸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속이 평한지, 하루 컨디션이 어떤지, 생활이 더 복잡해지지는 않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몸을 교과서에 맞추지 마세요. 교과서는 참고일 뿐이고 기준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고 중간에 방식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면서 가장 무리 없는 길을 찾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이 다음에서는 이렇게 섭취를 이어가면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안전의 문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와 중단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의 역할과 섭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저는 어떤 건강 이야기에서도 효과보다 먼저 안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한 번의 무리가 회복에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들더라도 차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비타민C가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욕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몸은 새로운 자극을 만났을 때 시간을 두고 적응해야 합니다. 특히 위장과 신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감합니다. 소량으로 시작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몸의 반응을 살핀 뒤 조금씩 조절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들은 이만큼 먹는다더라 는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기준은 언제나 내 몸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대사되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비타민만 챙기고 물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몸은 오히려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동안 물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은 비타민C의 효과를 돕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회복에 관여합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오히려 늘거나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더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균형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중증 단계의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신장결석을 반복적으로 앓았던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접근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권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단해야 할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면서 지속적인 소화장애가 생기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해지고 검사 지표가 오히려 나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생각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은 아닙니다.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건강관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신호는 경고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지금의 방식이 맞는지,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지, 잠시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안전한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내 삶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비타민C를 어디에, 어떤 위치에 두고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기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혈당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력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이 묵묵히 버텨오면서 조금씩 지쳐온 결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기적의 답이 아니라 식사와 운동, 약물 치료라는 큰 그림 속에서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관리가 부족하다고,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을 허락하지 않을 뿐입니다. 몸은 여전히 변할 수 있고, 다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 하나에 마음을 다그치기보다 몸의 작은 변화를 관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잠이 조금 덜 뒤척여지는지, 하루 피로가 예전보다 덜 쌓이는지, 아침에 몸이 조금 더 가벼운지 말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수치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시도하시든 이해를 바탕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멈추는 것도 용기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몸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겁주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몸을 존중하는 방향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덜 불안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